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자연어 처리팀에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입니다. 발표를 위해 팀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발표할 논문은 자연어 생성을 위한 티피컬 샘플링이라는 새로운 디코딩 전략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어 생성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자연어 처리에서 어떻게 텍스트를 생성하는지 알아보고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정보 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안된 기법은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 구현체를 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실험 및 결과를 공유하고 각 챕터가 끝난 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또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어 생성 태스크는 말 그대로 언어를 직접 생성하는 태스크이고요. 구글 번역기에 한글을 넣으면 영어 문장을 생성해주는 번역 태스크, 뉴스를 태우면 그 요약본을 생성해주는 요약 태스크 등이 있습니다. 자연어 생성에서는 이를 랭귀지 모델링, 언어 모델링으로 문장을 생성해 주는데요. 아래와 같은 수식과 같이 이전 단어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바트나 T5 같은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디코더 온리 모델, GPT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인풋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디코더 스타트 토큰 아이디 다음으로 어떤 토큰이 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오토 리그레시브, 순차적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생성해내게 되는 것이죠. 방금까지 제가 자연어 생성은 이전 단어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가 들어올 확률을 계산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림과 같이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분포가 나올 것입니다. 이 확률 분포에서 어떤 토큰을 고를지 결정하는 것은 자연어 생성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 분포에서는 어떤 토큰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모든 경우의 수 중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고르면 좋겠지만 이는 NP 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그 분포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그리디, 탐욕적인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아래처럼 각 타임 스텝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단어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오른쪽 예시처럼 어리석게 반복적인 말만 출력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빔서치라는 기법이 등장했는데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토큰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탑 K개만큼의 상위권 토큰들을 유지하여 그 확률이 가장 높은 하이포더시스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빔서치를 활용하여 숨겨진 높은 확률의 월드 시퀀스를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예시처럼 아직도 완벽하게 반복적인 그리고 멍청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문제는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위 현상을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하이포더시스를 채택하는 맥시마이제이션 혹은 모드 시킹 방법론은 모델 입장에서는 최선일지 모르나 인간이 보기에 어색하고 어리석고 일반적인, 즉 전혀 놀랍지 않은 텍스트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빔서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요약같이 원하는 생성의 길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작업에서는 잘 동작하나 원하는 출력의 길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물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랭스 페널티, 엔그램 페널티, 블로킹 등 많은 추가 보안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지만 적절히 보정하기는 어려웠고 결정적으로 홀츠만 연구진들은 그들의 논문에서 하이 퀄리티 휴먼 랭귀지는 앞서 설명한 넥스트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토큰을 고르는 것이 아닌 샘플링 기법이 오픈엔디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기법 또한 일관되지 않고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내뱉는 unreliable tail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샘플링 기반의 디코딩 전략을 소개하고요. 기존의 탑 K, 탑 P 대비 보다 휴먼-라이크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인간의 대화를 모방한 디코딩 전략입니다. 뒤에 발표를 통해 샘플링 기법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인간의 대화를 정보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티피컬 디코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논문에서 설명하는 정보 이론적 시각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시나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논문의 정보를 전달드리는 수단 또한 자연어이죠. 이에 대해 정보 이론은 자연어를 연구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Information Theoretical Framework을 통해 언어의 발달과 사용의 이론적인 틀을 구축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인 클라라 연구진 또한 휴먼-라이크한 대화를 생성하려면 인간이 자연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하며 이를 생성 전략이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언어 사용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Communication, Typicality, Uniform Information Density, Rational Speech Act 등 4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발화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Typical Decoding 전략을 소개합니다. 미리 스표하면요. 인간은 자신의 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청자, 화자 각각 사이의 컨텍스트,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맥락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각 이론별 컨셉을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기 모임에서 저는 발표자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청자입니다.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언어로 제공하고 있죠. 이렇듯 자연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장은 단어 혹은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보 이론은 이러한 문장의 정보량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아래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발표를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해당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즉, 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 대본을 작성하고 오해 없게 최대한 쉽게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논문에서 의사소통에서 에이전트의 목표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잘못된 의사소통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요? 아마 지금까지 슬라이드의 흐름상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이 발표를 들으면서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제가 말하는 메시지를 들으시며 다음 정보로 어떤 얘기를 할지 아래처럼 그 정보량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를 정보 이론에서는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엔트로피는 분포가 피키하면 낮고 플랫하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다가 발표와 전혀 무관한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자연어 처리 얘기하다가 비전 얘기를 하네. 자연어 처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주식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뜬금없는 토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를 분포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플랫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이는 놀라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비슷한 단어 또 쓰고 이러면 들을 때 지루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특정 토큰들만 반복해서 얘기할 확률이 높기에 덜 놀랍고 엔트로피는 낮아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언급합니다. 즉, 주어진 단어는 이제 이전까지 얘기했던 토큰들 혹은 문장들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정보 내용에 가까운 정보 내용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전까지 듣고 말하고 있던 컨텍스트 맥락에 맞게 다음 단어 또한 최대한 그들과 비슷한 분포 거리 내에서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아래 수식처럼 expected information content와 다음에 나올 information content의 차이, 아래 수식의 입실론이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소통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전달할지 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연구 주제, 리서치 토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효율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예상되는 정보량과 해당 토큰의 정보량의 차이가 비슷하도록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깔고 있고요. 즉, 너무 뜬금없이 엔트로피가 높거나 지루하지 않고 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확인했을 때 또한 기대량과 토큰의 정보량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인간이 실제로 예상되는 정보 내용에 가까운 단어별 정보 내용으로 언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해당 밸류는 3개의 태스크, 추상 요약, 스토리 제너레이션, 그리고 위키피디아 커플러스에서 태스크별 레퍼런스 텍스트, 실제 인간의 발화를 통해서 계산한 피규어라고 하네요. 다음은 typicality입니다. 사실 본 논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한계점도 많이 언급하고 뭔가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했기에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왔는데요. 논문에서는 특히 확률 과정까지 언급하면서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결론적으로는 맥시마이제이션처럼 높은 확률을 가지는 메시지는, 즉 문장은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위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로 이 문장에 나올 프로바빌리티가 바운디드 되어 있잖아요. 즉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게 티피컬리티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라고 논문에서는 지면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자연어는 모든 곳에서 일관적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커뮤니케이션의 시오리의 티피컬리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높거나 낮은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아까 이제 언급드린 하이포더시스처럼 예상되는 정보량과 가까이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티피컬리티에 이어 언어 심리학적인 근거를 들며 위의 가설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중 UID 가설에 대해 언급합니다. Uniform Information Density 가설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구성하여 정보가 각 토큰에 유니폼리, 균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왼쪽 피규어를 보시면은요, My boss confirmed we are crazy라는 문장에서 위 토큰에 과하게 정보량이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화자들이 청자가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대절에 관계대명사를 넣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반대로 My boss thinks I'm crazy라는 문장의 경우 이미 분포가 유니폼리 하잖아요. 오히려 관계대명사 대절이 들어갔을 때 대시랑 I의 정보가 분산되어서 유니폼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절을 생략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UID 가설은 그렇기 때문에요. 한 단어가 채널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매우 낮은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 이 채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전자의 경우로는 전문 용어를 너무 남발을 하거나 앞에 위처럼 너무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후자는 반복적인 말,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UID 가설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다른 연구에서 실용적인 면 또한 발견된 바 있는데요. 이 Uniform Information Density에서 영감을 받은 오브젝티브가 언어 모델의 성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기계 번역에서 빔서치의 효율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 바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lational Speech Act를 통해서 저자는 앞선 하이포더시스를 뒷받침합니다. RSA는 2012년에 제안된 프레임워크이며 화자의 실용적인 행동을 화형론을 통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리스너와 스피커가 양 사이드에 청자와 화자가 있고요. 이 둘은 합리적으로 듣거나 발악해서 다른 쪽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 소식에서 보시면은 리터럴 스피커와 프래그마틱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화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리터럴 스피커의 수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로그하고 괄호가 있고 메시지랑 스테이트 이렇게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리터럴 스피커는 청자가 어떻게 들을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고를지에 대한 확률만 고려를 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이 말 하면 되겠네 라고 나이브하게 강연을 하는 화자이고요. 프라그마틱 스피커는 아래 수식에서 보시면은 로그 프로바빌리티에서 메시지랑 스테이트에 대한 상태 이런 매핑이 아니라 저 LPRH는 프래그마틱 리스너, 즉 청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청자가 내가 해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조건부로 있죠.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 어떤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잘 알아들었는지 이런 상태를 고려하고 그러한 확률을 고려하여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고 청자까지 고려하는 아주 멋진 합리적인 실용적인 화자를 말합니다. 즉 화자는 단어당 정보 내용이 리스너가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문자열을 생성해야 된다는 것이 Relational Speech Act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지요. 실제로 제가 해당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CS24 Understanding 강의를
좀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이미지 캡셔닝이나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런 RSA를 적용을 했을 때 기존에 학습하지 않았던 것 이후에 생성되는 맥락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CS224 Understanding 강의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네 가지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리고 typicality, uniform information density, 그리고 relational speech act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에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가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래 수직. 이 입실론이 작아지도록 화자는 발화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입실론의 수식은 예상되는 정보량, 이전까지 말했던 이전 토큰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했던 예상되는 정보량과 다음 단어의 정보량이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그런 범위 내에서 발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챕터 3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하고 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RSA에서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왼쪽에 있는 졸라맨이 이제 듣는 리스너가 되는데요. 여기서 리커시브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걸 고려하고 화자는 청자가 듣는 걸 고려하고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 휴먼 라이크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응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듣고 있고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게 참 논문 주제가 티피컬 디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샘플링을 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논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휴먼 라이크한 텍스트를 만들자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샘플링을 하는 그 시점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배치를 뭐 64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64개 센텐스 뭐 이제 요게 모델과 같이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그 시점이 맞을까요? 생성하는 시점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이게 좀 인코딩 되는 시점인가요? 진짜 이렇게 디코딩 되는 시점인가요? 이게 문서를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지금 번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디코딩의 시점에 샘플링만 잘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쵸. 소스 랭귀지에서도 인코딩을 잘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요건 좀 심플하잖아요. 이제 전체 문서 통째로 때려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약문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체 문서 수나 뭐 문장 개수의 그러니까 모델이 그 당시 한 포인트의 시점을 보고 있는 그 샘플링을 잘 하고자 하는 건가요? 우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네, 배치를 64로 잡았으면 64개의 문서를 얼마나 사람이 보듯이 잘 뽑아내는 거냐, 이제 이건가요? 그래서 문서 요약을 하는 방금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논문에선 네. 학습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은 저희가 뭐 크로스 엔트로피로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이다 하면은 디코더에서 나온 로짓들 값을 가지고 티처 포싱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 인퍼런스 단계에서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티피컬 디코딩은 빔서치나 탑K나 탑피처럼 그렇게 생성할 때 쓰이는 디코딩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잖아요. 결국 이제 아까 요 앞에 수식이 결국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NLP의 상당수의 태스크는 다 요 함수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어 생성이든 이게든. 그래서 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휴리스틱한 어떤 임계점을 줘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특이해서도 안 되고 너무 평이해서도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 잘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몇을 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로스가 또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직은 로스가 또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로스가 너무 작아져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선은 약간 네.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티피컬 딥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네. 본 논문에서도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얘기를 정원님께서 주시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학습 시점이라기보다는 생성할 때 네. 분포에서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도 뭐 향후에 논문이 발전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논문에서 따로 지금 뭐 UID 가설을 통해서 오브젝티브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오브젝티브는 따로 지금 여긴 A Cognitive Regularization for Language Modeling이라는 페이퍼에서 UID 기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내놓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 그러니까 여기 논문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은 아니네요. 학습이랑은 또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미 학습에서 이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했을 텐데 뒤에 또 디코딩 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임계점 주고 이제 샘플링 하는 거겠네요, 결국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네. 챕터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때 아, 다시 한번 디스커션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RSA는 지금 그 RSA 있잖아요. Rational Speech Act. 네. 요거는 리터럴 스피커랑 프라그매틱 스피커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메시지를 이거는 사람이 직접 핸드메이드한 데이터셋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게 수식이 어떤 수식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결국은 사실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수식이 아니고요. CIS 224 U에 있는 수식을 제가 가져온 거라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위에 있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화자는 서로의 맥락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발화를 하고 혹은 듣는다라는 게 RSA의 주축이고 이를 본 논문에서는 화자는 단어당 정보 내용이 리스너가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문자를 생성한다로 해석했다가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아, 수식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 이해를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네. 그러면은 이제 정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래 앞서서 설명한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해당 기법은 구현하기도 쉽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현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체를 보기 위해서 우선은 되게 또 좋은 게요. 이 기법이 허깅페이스에 현재 플리캐스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아마 4.18 버전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제너레이트의 티피컬 P라는 옵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너레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허깅페이스의 트레인드 모델 클래스는 위에 네 가지의 페런트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믹스인도 있고요. 그래서 NH 모듈 리트리스 믹스인, 푸시 투 허브 믹스인, 그리고 제너레이션 믹스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션 믹스인이 중요하고요. 이 제너레이션 믹스인 안에 제너레이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들이 텍스트를 생성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제너레이션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시퀀스냐, 디코더 온리 모델이냐에 따라서 모델 인풋을 정해주는, 안 들어왔으면은 스타트 토큰으로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인풋을 정해주고, 이제 앞서서 빔 서치 키워드냐, 아니면은 샘플링이냐, 탑K냐, 탑P 사용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성을 어떤 모드로 할 건지 정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프리 프로세싱 샘플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랭귀지 페널티, 빔 블로킹,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보정 기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LM 헤드의 스코어를 모디파이 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프리 프로세싱 샘플러들을 준비하고 또 스톱 크리테리아 정해주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멀티노미널 샘플링,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론은 빔서치 같은 모드 시킹이 아니라 샘플링 기법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겠다라는 이제 새로운 디코딩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로짓 와퍼라는 클래스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로짓 와퍼는 해당 이제 처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메서드가 리팩토링 될 때 다음과 같은 분께서 이렇게 로짓 와퍼라는 이름으로 추가해보자라고 해서 허깅페이스에 현재 이제 로짓 와퍼라는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로짓은 이제 모델에서 출력된 라이클리후드잖아요. 그리고 와퍼라고 하면은 워퍼라고 하면은 왜곡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즉 모델이 생성한 샘플링 분포를 어떻게 왜곡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하는 텍스트를 생성시키도록 만들어 줄 건지를 다루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로지스 워퍼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종류로는 탑K, 탑P, 템퍼러처, 그리고 이번에 제안되는 새로운 디코딩 전략 typical P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빔 서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본 예시를 통해서 다른 샘플링 기법들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typical TP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무엇이 다른지를 해당 챕터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템퍼러처 로짓 워퍼, 탑K 로짓 워퍼, 탑P 로짓 워퍼, 그리고 typical 로짓 워퍼, 그리고 뭐 로짓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5가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은 템퍼러처 샘플링입니다. 이 템퍼러처 샘플링은 분포를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샘플링 기법의 단점은 일관되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뱉는 문제가 있고, 맥시마이제이션 기법은 반복적이고 어리석은 텍스트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기법은 아무래도 좀 분포가 플랫하다 보니까 좀 주제와 일관되지 않은 텍스트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샤프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현상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나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왼쪽 피규어의 위에 피규어를 보시면은요, 나이스, 도그, 카 이렇게 3개 토큰에 대해서 확률을 찍어준다 했을 때 좀 플랫하죠, 상대적으로. 이런 플랫한 거에서 이제 템퍼러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제 아래와 같이 좀 원래 0.5였던 나이스에 대한 확률은 0.7로 올라가고, 카에 대한 확률은 0.1에서 0.02로 내려가고, 이렇게 조금 더 분포가 샤프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로짓 값을 템퍼러처 실수값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단순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드디어 typical P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기법들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탑 K, 탑 P, typical P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탑 K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저기 있는 분포 0이랑 이 Y가 보케브러리 K에 있을 경우에는 이 확률값을 가지고, 아닐 경우에는 0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거는 무슨 의미냐? 다음과 같이 원래 이제 확률 분포가 나이스부터 캣까지 이렇게 확률을 가진다고 했을 때 탑 K가 예를 들어서 6개였어요. 그러면은 나이스부터 맨까지만 남기고 뒤에 있는 낮은 확률을 가지는 것들은 컷오프 해버리는 기법입니다. 즉 그러면 위에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K개에 있는 토큰들로만 그 친구들만 확률값을 가지게 되고, 아닌 친구들은 0의 확률값을 가지게 돼서 샘플링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주제와 전혀 일관되지 않은 낮은 확률의 가능성이 별로일 것 같은 토큰들에 대한 샘플링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기법이 탑 K 샘플링입니다. 얘는 구현은 정말 단순하게요. 로지 스코어가 있을 때 그거 이제 탑 K개만큼만 이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식으로 코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탑 K 샘플링의 문제점은 고정된 K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샘플 풀이 고정된 크기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델이 샤프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할 위험이 있고, 플랫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이 좀 플랫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또 컷오프를 하면 더 이제 평평해지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좀 창의성 있게 좀 독특한 토큰들이 나오기보다는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오른쪽과 같이 원래도 샤프했지만은 낮은 가능성을 아예 컷오프 해버려서 더 샤프해진 이 분포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횡설수설할 위험이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경우에는 맥시마이저 기법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된 K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홀츠만 연구진은 타피 샘플링,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누적 확률 cumulative probability mass가 선택된 스트레시홀드 n을 초과하는 단어의 가장 작은 핵심 서브셋만을 고려하겠다라는 컨셉이고, 보시면은 앞서서 탑K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6으로 고정되면은 이렇게 뭐 분포가 플랫하든 아니면은 좀 샤프하든 관계없이 고정된 숫자로만 하기 때문에 플랫해지거나 샤프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과 반대로 탑피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cumulative probability mass를 고려하기 때문에 앞서서 고정된 K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스 코드는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프로세스만 설명드리면요. 우선 스코어로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단어 순서대로 정렬하고 이를 cumulative sum을 해서 서메이션을 해서 누적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누적 확률이 n보다 작은 탑P 확률보다 적은 토큰들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원래 솔팅되어 있던 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인덱스로 스캐터해주는 이 세 가지 로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탑P에 대해서 typical P에 대해서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typical P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해당 타임 스텝에서 모델의 컨디셔널 엔트로피로부터 특정 앱솔루트 범위 내에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갖는 단어로만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아래 수식을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의 수식 컷오프하는 부분은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보케브러리 타우에 있는 토큰만 확률값을 가지고 나머지 토큰들은 0으로 컷오프 하겠다라는 탑K와 탑P의 철학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보케브러리를 어떻게 셀렉트 해주냐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탑P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큐뮬레티 이제 누적 확률 분포의 썸이 n보다 큰 것만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앞서서 로직에서 스코어로 정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토큰들은 무조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바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앞서서 언어 이론적으로 클라라 연구진이 주장하고 싶었던 바였잖아요. 너무 오비어스하거나 너무 확률이 높거나 너무 낮은 토큰들로 발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인포메이션 컨텐츠 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토큰들을 발화를 해야 된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맨 아래에 있는 수식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보케블러리 셋으로 제한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포더시스에 있는 가설이었죠. 여기서 있는 H, 엔트로피 같은 경우가 expected information content, 그러니까 이전까지 발화를 하면서 예상되는 기대 정보량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로그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해당 토큰의 정보량 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만들어진 보케브러리로 그 분포 내에서 샘플링을 하겠다는 게 티피컬 P의 철학이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oo obvious, 너무 확률이 높은 토큰이나 아니면 너무 낮은, 그래서 채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토큰들을 컷오프하고 가장 기대되는 단어, 이 맥락에서 가장 기대되는 단어들로 샘플링 하겠다라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타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 정보량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까지 고려를 할 것인지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P랑 굉장히 유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홍색으로 점칠된 부분 말고 원래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원래 탑P의 로직이었고, 탑P와 다른 부분은 분홍색으로 좀 다르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탑P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로 정렬하고 누적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그 누적 확률이 특정 n보다 낮은 토큰들은 제거하고 원래의 이제 솔팅하기 전에 오리지널 인덱스로 되돌리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해줬는데 typical P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적 확률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앞서서 가설로 얘기를 했던 입실론을 계산을 해주고 이 입실론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하고 누적 확률을 계산한 다음 이 누적 확률이 probability mass 타우보다 작은 토큰들을 제거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에서 이제 엔트로피, 이 H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 프로바빌리티 마이너스 엔트로피의 절대값, 아까 입실론 값으로 토큰들을 정렬을 하게 되고 이거의 큐뮬러티브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누적 확률이 프로바빌리티 매스보다 큰 친구들만 살리는 것, 이런 기법이 티피컬 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3단계 구현체에서 3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구현도 간단하고 계산 복잡도 또한 보케브러리 사이즈에 곱하기 보케브러리 사이즈의 로그 사이즈, 이 2개의 계산 복잡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typical P 개념과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typical P 기법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증진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일관되고 그리고 덜 어리석은 그런 텍스트를 생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는 허깅페이스의 트랜스포머즈, 탑P, 탑K, 템퍼러처, 그리고 빔서치 구현체를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으로는 라이팅 프롬프트, 그리고 위키텍스트, CNN 데일리 메일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각각은 뭐 GPT-2랑 바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마브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위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세팅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퀄리티에 대한 평가 지표로 크게 3종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둘 다 오토마틱 지표고 마지막은 휴먼 이블루에이션인데요. 첫 번째로 생성된 텍스트의 퍼플렉시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PL-G는 학습한 모델이고요. PPL-I는 익스터널 LM, 학습하지 않은 다른 랭귀지 모델로 가지고 평가한 PPL 점수이고, 마우브 스코어는 LM 임베딩을 두 텍스트 디스트리뷰션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텍스트를 다이버시티하게 생성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언라이클로드 트레이닝에서 제한됐던 리피티션 지표와 집스 코에피션트, 그리고 앵그랩 다이버시티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휴먼 이벌레이션은 아마존 메카니컬 트러크를 사용해서 태스크별, 그리고 각 디코딩 스트레치지별 200개의 이그젬플에 대하여 5명의 어노테이터들에 의해 평가된 텍스트 퀄리티의 휴먼 저지먼트를 계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요약과 스토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유창성, 관계성, 일관성, 그리고 흥미성, 이렇게 4가지로 평가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퍼포먼스랑 퀄리테이티브 퍼포먼스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앞서서 개념은 되게 센세이션했고 되게 휴먼 라이크하게 어떻게 텍스트를 생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보였지만은 해당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큰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PPL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고요. 리피티션도 낮을수록 좋고 마우스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고 다이버시티랑 휴먼 이밸루에이션도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휴먼 이밸루에이션 전반적으로 지표에서 봤을 때 크게 잘한다는 느낌은 사실 좀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랑 이게 스토리 제너레이션에서 테이블이랑 추상 요약 태스크에서의 테이블에서도 휴먼 이밸루에이션 지표도 여기서는 빔서치가 제일 높았고 PPL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주목했던 점이 PPL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휴먼 라이크한 텍스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제일 적절한 PPL을 가지고 있는 게 티피컬 샘플링이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빔서치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입장에서 좋은 텍스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퍼펙시티를 가지고 있고,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 사실은 이 테이블에서 정말 티피컬 P가 지표적으로 잘하는지에 대한 근거로는 저는 좀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는 리피티션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 별로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이런 리피티션 같은 경우엔 좀 탑K나 탑P 대비 좀 더 낮은 폭으로 잘 줄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논문에 보시면은 티피컬 P로 생성한 텍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추상 요약의 경우에는 티피컬 샘플링이 빔서치와 매우 유사하게 포괄적이고 일관된 요약을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템포런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떨어지고 탑 P나 탑 K의 샘플링은 기사 일부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저는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버전이 있었는데 네,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고요. 또 스토리 제너레이션 같은 태스크에서도 다른 샘플링 기법들 대비 가장 유창한 스토리를 제공을 하면서 일관성까지 갖춰진 텍스트를 생성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티피컬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심리 언어학 및 활용론의 결과에서 모티베이티드 된 논문이고요. 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단어당 정보 내용이 사전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단어 예상 정보 내용과 가까운 범위 내외에 있는 텍스트를 생성한다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typical 디코딩이라는 새로운 멀티노미얼 샘플링 디코딩 전략을 제안을 했고요. 추상 요약과 스토리 생성 태스크에서 typical 샘플링이 잘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직접 한번 비교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른 거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량 지표에서 큰 개선이 있었는지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올바른 방향이고 흥미로웠지만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시스를 보고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결론으로 휴먼 라이크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라는 고민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허깅 페이스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너레이트 메서드의 티피컬 P 파라미터로 많이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 향후가 기대되는 기법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게요. 이거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학습이 아니고, 그러면 후처리 메서드인가요? 이게? 다 듣고도 이해 못했네. 이게 후처리 아닌가요, 메서드가? 이게 티피컬 디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디코딩 스트래티지에 대한 논문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델이 학습하는 건 아닐 텐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마지막에 그 이제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그 확률들 분포를 쫙 이렇게 소팅을 해놓고 높은 거부터 자르면은 너무 오비어스하니 중간에 있는 거 적당히 잘라서 그거 가지고 이제 빔 서치 하자 이거잖아요. 빔서치가 아니라 샘플링하자라는 예,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그렇죠, 샘플링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린 게, 근데 또 평가는 퍼플렉서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는 또 그러면은 보통 퍼플렉서티는 그 모델이 뭐랄까 라이클리후드가 어떤 그 특정 타임 스텝의 시퀀스 토큰을 추론하는데 이제 나열된 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플렉서티라는 게. 그러면 이게 그 디코딩은 샘플링 하면은 퍼플렉서티가 뭐랄까 되게 적지 않을까요? 제가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퍼플렉서티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 모델,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델인데 모델이 추론한 단어가 등장할 이제 그 애들, 그러니까 토큰들을 얼마나 적은 단어들 사이에서 추론을 한 거잖아요. 퍼플렉서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나는 하고 밥을 할 때 이제 밥을인지 뭐 치킨인지 뭐 피자인지 이 단어들이 나올 확률들을 얼마나 이제 그 그러니까 문장의 정보를 이해를 해서 그 단어가 그 얼마나 이제 뜬금없는 애들을 다 추려낸 그런 지표일 거 아니에요. 퍼플렉서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근데 디코딩 근데 또 결국 샘플링 문장인데 또 평가는 퍼플렉서티로 한 게 이게 맞나 싶어서요. 보통 우선은 생성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PPL 생성 말고도 다양한 그렇죠. 지표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오토마틱 이밸류에이션의 좀 가장 흔한 지표라고 하면은 PPL이니까 그렇게 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이 슬라이드에 넣으신 요 파이터치 코드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포워드하고 그 다음 단계 코드들인 거죠. 그 포워드하고 로짓을 그렇죠. 리턴해 주는 거 그렇죠. 다 네. 그렇군요. 음.
봤을 때 이게 논문이 근데 되게 이 저자들도 되게 어렵게 실험을 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저도 생각해요? 좀 그렇게 공감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네. 뭐 여러 번 실험을 많이 했을 거긴 할 텐데 이 논문 내기 전에도 이거를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구역의 그 probability가 뭐 단어가 단어일 텐데 이게 어순이나 이런 건 다 틀리지 않을까요? 이게 어순도 엄청 틀렸을 것 같은데 문법이라는 게 문법은 어떻게든 오비어스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어순이 왜 틀린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된 뭐 he is a doctor 하고 사실 근데 그러니까 he is 하면은 어는 되게 obvious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는이라고 이제 he is 하고 이제 요 수로 그러니까 수로 다음 명사가 나올 때는 당연히 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른 어떤 형용사도 나오면 안 되죠. 관사가 보통 먼저 나오고 혹은 뭐 조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obvious하다는 것 때문에 관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관사를 떼버리고 뭐 갑자기 뭐 위치, that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추정하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위치도 아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보량을 얘기한 거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다이버시티한 단어를 이제 제시를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런 단어들을 넣었을 텐데 문법이 얼마나 많이 틀렸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그거는 한번 그 페이퍼에서 실제로 생성된 예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근데 이거에서 논문에서도 좀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이 프로버빌리티를 아예 컷오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 당연히 오비어스 하겠죠. 그때 뭐 붙거나 아니 관계대 어떤 문법적으로 다음에 올 자리 이런 거 뭐 오비어스 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이미 그때도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기대되는 expected information 컨텐츠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이에요. 음, 그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탑K처럼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잘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탑P랑 비슷하게 해주는데 단순히 상위권에서 누적 확률로 소팅해서 샘플링 해주는 게 아니라 앞서서 정보 이론에서 이제 하이퍼더시스가 있었잖아요. 예상되는 정보량이랑 다음으로 나올 토큰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가 적은 방향으로. 그래서 음, 그것도 해서 여기 논문에서도 그 방향으로 샘플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소팅 정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었어요. 말씀하신 물법이 틀리는 부분을 그것도 좀 실험해보면 재밌기는 하겠네요. 제가 음, 네. 확인했을 때 좋았던 것 아, 같아서. 네. 요 코드 공개되어 있는 거죠?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요. 공개되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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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